에휴, 고아 새끼라더니 아주 그냥 쓰레기구만 쓰레기야. 드라마를 보다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말은 오랫동안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그렇다. 나는 고아다. 사람들은 내게 종종 묻는다. 내가 부모님이 없다는 걸, 그니까 내가 고아라는 걸 언제 처음 알게 됐냐고. 아마 동화책이 그 시작이었던 것 같다. 심심한 보육원 안에서 나의 유일한 위안은 동화책이었다. 콩쥐, 신데렐라, 캔디. 동화책 속 주인공들은 모두 부모님이 없었다. 나랑 비슷한 환경이어서 그랬을까?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이 갔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이들에게 보내는 위로는 어쩌면 내가 받고 싶은 위로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살면서 수없이 달렸다. 학원이 끝나면 보육원까지 숨이 차도록 달렸다. 친구들에게 내가 사는 곳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친구가 말했다. 너 언덕 위 하얀 집에 산다며? 거기 부모님 없는 애들이 사는 곳인데. 가파른 언덕을 무수히 달렸던 나의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었다. 중학생이 된 나는 TV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얼굴이 자주 붉어졌다. 9월에요. 저 여름은 5월에. 고아 새끼라더니 아주 그냥 쓰레기구만 쓰레기야. 드라마 속 인물들이 고아에게 하는 말은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았고, TV 속 가짜 고아가 저지른 잘못은 마치 진짜 고아인 내가 한 것처럼 느껴졌다. 보육원에서 친구들끼리 싸울 때면 이런 말을 했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 고아 새끼야. 지는 갈 데가 없어서 보육원에 온 주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들은 말들이었다. 이래서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나는 가장 싫어했다. 우리는 모두 보육원에 거두어진 아이들이었고, 우리는 필요 없는 존재라는 말처럼 들렸다. 퇴소를 하자마자 나는 미용실에 가서 고동색 머리로 염색을 했다. 검은 머리 짐승이란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나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라는 걸 철저히 숨겨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어느새 직장인이 되었다.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종이가 놓여졌다.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이었다. 이런 순간은 퇴소 후 더 자주 찾아왔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마다 내야 했던 등본, 가계도를 그려서 내야 했던 학교 과제, 부모님 서명이 필요한 수많은 순간들. 그래서 나는 자주 거짓말을 했다. 거짓으로 꾸며진 나의 이야기는 툭 치면 우르르 무너지는 위태로운 돌탑 같았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은 아무래도 티가 나지 않아? 내가 드라마에서 수없이 들은 말들이었고, 어느새 나의 일상을 비집고 들어와 나를 활키웠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도 괜찮다는 이 현실이 나를 더욱 슬프게 했다. 가끔 생각한다. 언젠가 내가 가정을 꾸린다면 어떨까? 나의 출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상대방 가족에게 환영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까지 고아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가야 할까? 하지만 이게 나다.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예민해지는.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더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싶은 나는 손자영이다. 우리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꿈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의 청춘이라는 걸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손자영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저희 전현직 교사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제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로서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자립준비 청년 친구들이 이제 보호아동일 때 가장 먼저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어른들이 교사예요. 이제 보육원 외에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받게 되는 그런 상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오늘 또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요. 오늘 참가자들이 다 교사인 건 아니겠죠? 네, 몇 분이 교사예요? 몇 분이 이제 교사시고 이제 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네, 부끄럽지만 또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의 상황은 이렇고요. 네, 저는 일단 19년간 이제 보육원에서 생활한 이제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인 손자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보육원에서 자립한 지 이제 한 10년 차가 됐어요. 이제 아홉수를 보내고 있는 이제 29살인데 이제 자립한 지 제가 벌써 한 1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전히 그렇지만 오늘도 고군분투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는 1살 때 이제 보육원에 입소를 했고요. 여기가 이제 19년간 저의 집이었던 이제 보육원입니다. 이게 약간 학교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 수련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여기가 제가 지냈던 저의 보육원이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좀 친구들이 이제 보육원에 살게 되는 친구들 어떻게 좀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저는 부모님이 둘 다 안 계시지만 요즘 이제 좀 통계를 보면은 학대나 부모님의 이혼으로 보육원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조금 되게 높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봤을 때 부모 이혼과 가정 학대가 61%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그 가정에서 분리되었을 때 어디에서 자라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동양육시설과 이제 뭐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있는데 이제 글로만 보면 좀 어려우시니까 이제 제가 좀 이미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육원은 약간 요렇게 생겼어요. 이제 약간 좀 드라마에서도 보시면 약간 요런 형태, 약간 수련형 느낌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홈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많이 하는데 좀 이게 보육원이 아무래도 좀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가정지향적인 어떤 생활을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아동들이 한 4-5명의 이제 양육자가 2-3명씩 해서 이제 좀 교대로 돌아가는 형태여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그룹홈인지 좀 눈에 잘 안 띄는 그냥 아파트나 빌라에서 좀 살아가는 형태를 이제 좀 그룹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정위탁이라고 있어요. 이제 실제로 보육원은 좀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을 텐데 가정위탁은 조금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거나 이제 친인척에 좀 위탁이 되는 친구들을 이제 가정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좀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정위탁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보육원이나 그룹홈이 조금 더 미디어에서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위탁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 일단 저의 첫 기억, 여러분들은 좀 생애 첫 기억하면 좀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뭐 집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던 기억. 아, 네, 멋진 기억입니다. 선생님 또 기억나시는 기억들이 있으신지? 저는 네. 유모차에서 자고
깨서 울었던 되게 어릴 때 기억인데 그게 또 생생하게 또 기억이 나시나 봐요. 그때 되게 불쾌했어요. 왜 또 불쾌하시는지. 자고 있었는데 깨워서. 네, 조금 또 불쾌할 수 있죠. 네. 이게 또 이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저도 저의 첫 기억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저의 첫 기억은 이제 나의 엄마가 모두의 엄마라는 것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었던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한 4살 때였는데 이제 저랑 같이 지냈던 이제 보육원 친구들인데 보면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기도 하고 이제 제가 자랐던 보육원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양육자가 바뀌었었어요. 아무래도 좀 아이들이 많기도 했고 양육자들의 어떤 소진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4살 때 처음으로 이제 엄마가 바뀌었을 때 내가 왜 친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왜 다른 친구의 엄마가 되지? 약간 이렇게 뭔가 되게 충격을 받으면서 되게 많이 울었었던 그런 기억이 저의 첫 기억인 것 같고요. 수녀님이 하는 보육원이에요. 네, 수녀님이 하는 이제 가톨릭 재단에서 하는 보육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의 첫 기억이었고 처음에는 되게 마음이 슬프고 그랬지만 이제 저는 이제 매년 19년 사는 동안 매년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되게 좀 쉽게 적응하기도 하고 양육자에게 좀 마음을 안 열었던 그런 아이였었던 것 같아요. 매년 양육자가 바뀌기도 했고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관심 받으려면 조금 꼴통짓을 해서라도 조금 사랑을 받던가 관심을 받아야겠다. 2002년인가요? 네, 2002년. 그 뜨거운 2002년. 네. 근데 표정은 별로, 지금 똑같은가요?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좀 표정이 좀 안 좋아요. 네, 꼴통이었습니다. 네, 꼴통이었고, 저는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좀 잘 못 느꼈어요. 그냥 그 어렸을 때, 그냥 나한테는 엄마가 좀 자주 바뀌는구나. 나의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이제 저희가 뭐 놀이공원을 간다거나 어디 이제 외부로 이제 갈 때마다 항상 이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전 저기 맨 끝에 있는데 이때도 좀 우울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조금 남들과 다름을 좀 느꼈었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매년 이게 놀이공원에 놀러를 갔었는데 저는 놀이공원에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은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저희를 쳐다보기도 했었고 네, 좀 남들과 좀 비교되기도 했었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뭐 목마를 이제 하고 다니고 이렇게 사는데 저는 뭐 친구들과 약간 두 줄로 서서 이렇게 놀이공원에 가야 됐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금 다름을 느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번 놀이공원에 보내주는 이제 후원 기업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마다 항상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데 매번 놀이공원을 가고 감사 편지를 써야 되니까 왜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 편지를 써야 되지? 나도 그냥 편하게 놀이공원에 가서 놀고 그냥 그림 일기를 그리고 싶은데 라고 했었던 약간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남들과 다름을 느꼈던 순간들이 이런 동화책을 봤었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이런 동화책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이렇게 부모님이 또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안 계셔서 약간 좀 구박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에 보면은 늘 약간 이렇게 가족 관계도가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다거나 우리 집에 뭐 과운을 약간 좀 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되게 어릴 때부터 조금씩 다름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좀 꼴통이라고 했지만 또 나중에 좀 전략을 바꿔서 꼴통 좀 안 먹히는 것 같은데 좀 사랑받으려고 하는 전략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든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되게 쉽게 접근했었던 게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했었고 그 글짓기 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막 악을 써서 나가서 약간 상을 받으면 예쁨을 받으니까 그런 아이였고요. 아무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보육원에서 외부 학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외부 학원에 다녔던 친구가 이제 2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와 제가 도시락이랑 신발이랑 옷이 다 똑같았어요. 아무래도 보육원에서 많은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발이랑 옷이 세탁을 하면 좀 자주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었던 신발에 이렇게 뭐 손자형 이렇게 되게 크게 적혀 있어서 학원 친구들이 너는 왜 신발에 이렇게 이름을 크게 적고 다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제가 보육원에 산다는 걸 알게 돼서 너 언덕 위에 하얀 집에 산다며? 라고 이제 놀리기도 했었고 이제 한 친구가 알았는데 제가 또 다른 친구들한테 또 걸리기 싫어서
이제 보육원에서 도시락을 싸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저랑 도시락이 똑같다 보니까 저랑 그 친구랑 매번 이제 학원에서 밥을 먹지 않고 그 보육원 화장실에서 도시락을 먹었거든요. 왜냐면 보육원을 사준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화장실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이제 전력 질주해서 이제 좀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보육원에서 자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했었고, 언제까지 그랬어요? 학원 다니는 내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내내 좀 그랬었던 것 같고, 근데 친구들은 다 알았거든요. 아마 다 알았는데, 저는 계속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늘 한결같이. 중학교 들어가서 안 그랬나요? 제가 이제 중학교에는 조금 썰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는 이제 그 보육원 안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가지고,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이제 제가 외부 학원을 다니면서 그때 조금 처음으로 좀 많이, 친구들의 놀림을 받고, 근데 좀 초등학교 때는 좀 그런 걸로 좀 많이 놀리잖아요. 친구들이. 뭐 안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때 좀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상처로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보육원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왜냐면 좀 다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어서.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일반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런 경험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보육원에 사는 친구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출석부에 이제 출석부에 이제 주소가 적혀 있는데, 이제 너무 성이 다른데 주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네는 왜 출석부에 주소가 같냐? 교사가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이제 친구들이 그 교사 그 출석부를 보고, 이제 그 탁자에 뭐 유리에 껴져 있으니까 그런 주소를 보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주소에는 이제 그 보육원 이름까지 적혀 있는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너네들은 왜 그 보육원에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EBS 교재 같은 거 이제 무료로 나눠주거나 우유 같은 거, 지금은 조금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조금 더 무상이나 조금 보편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험들을 친구들이 이제 좀 많이 다름으로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때 좀 상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저의 이제 환경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조금씩 내재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사춘기가 또 오잖아요, 중학교 때. 그때 조금 왜 하필 내가 좀 보육원에 살아야 되는 거지? 왜 하필 나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보육원에서 만났던 어른들은 좀 꾸준히 오지 않으셨어요. 약간 여름방학에 뭐 잠깐 뭐 이제 뭐 실습 뭐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잠깐 오시거나 이런 어른들이 많아서, 멘토 형들이 많아서 저는 어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한 뭔가 부재 이런 것들 조금 쌓였었던 것 같고, 또 제가 자랐던 보육원 같은 경우는 되게 지켜야 할 규칙이 항상 많았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보육원 시간표를 좀 보여드리면, 모르겠어요. 6시에 좀 기상을 하고, 지금 좀 나았을 수 있습니다. 네, 6시에 기상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게 매번 항상 약간 군대처럼 정해져 있었던 시간, 아무래도 좀 단체 생활을 했고, 안전과 보호의 이유로 약간 늘 그렇게 되게 쌓여진 스케줄로 늘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이제 보육원에 이제 18살이 되면 나간다는 걸 이제 알게 됐을 때, 좀 멋지게 성공한 사람보다는 난 일단 보육원에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답답하고, 19년에서 보육원 산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빡세니까 보육원에 제일 먼저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대학과 취업, 그리고 정말 그 막막했을 때 저는 이제 취업을 선택을 하게 됐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취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이제 보육원을 더 빨리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때는 꿈도, 하고 싶은 것도,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야, 반도체 공장에 취업하면은 빨리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선배들의 말을 듣고, 그럼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반도체 공장에 제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특수한 고등학교를 나오기도 했었고, 반도체 공장을 이제 취업을 했었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보육원을 나갔는데, 그때 좀 너무 기뻤거든요. 이제 보육원 퇴소하기 전날에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 신이 나게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짐도 싸고 막 그랬는데, 이제 막상 보육원을 나가는 이제 그 봉고차를 딱 타는 순간 갑자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같이 이제 취업했던 친구가
너 너무 좋아했는데 갑자기 우는 거 보면 너 좀 쪽팔리다. 왜 우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내 흔적이 사라진다는 게 너무 슬펐었던 것 같아요. 내가 19년 동안 살았던 집은 또 다른 아이들의 어떤 흔적으로 채워질 거고 나의 집이라는 것이 사라질 수 있겠구나. 내가 썼던 책상, 내가 썼던 이불들은 또 다른 아이들이 쓰겠고 날 기억해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좀 슬퍼서 되게 좀 펑펑 울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이고 나왔었을 때. 그래서 그런 되게 양가 감정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기쁘지만 너무 슬펐던? 네, 그랬었고요. 그때 제가 들었었던 짐이 캐리어랑 그 이불 가방이랑 목욕 바구니 이렇게 되게 조촐을 했었어요. 19년 동안 살긴 했지만 되게 조촐하게 그렇게 이제 저의 자립이 시작을 됐었고요. 그때 이제 그 봉고차를 타고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보육원에 있었는데 그 반도체 공장이 구미에 있었어요. 구미에 이게 공단이 많으니까 이제 그 휴게소를 들러서 이제 그 기숙사로 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식사니까 자영아 너가 먹고 싶은 거 골라라 라고 이제 했는데 저 이제 보육원에서 맨날 항상 늘 규칙적으로 이렇게 식단이 이렇게 짜져 있고 학교처럼 늘 그랬었는데 너가 먹고 싶은 거 고르라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저 이제 짜장면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이제 앞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 휴게소에서 되게 이제 난 정말 혼자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조금 되게 실감이 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감정을 좀 느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었던 감정은 이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감정이었는데 그게 약간 그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게 막 그 직업이 뭔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는데 내가 자립하고 나서 그냥 되게 선생님들이 너네 그냥 공장 가고 돈 벌면 그냥 너네 자립하는 거고 그럼 행복할 거야 라고 했지만 제 삶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교대 돌면서 막 일을 하기도 했었고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었어요. 이제 부모님은 뭐 하시니? 근데 아무래도 제가 고등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없다고 말을 하면은 부모님이 없다고? 라고 다시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손씨거든요. 이제 손자형인데 어디 손씨냐? 근데 전 몰랐어요. 제가 어디 손씨인지. 그래서 몰라서 그냥 뭐 좀 찾아봤거든요. 손씨라고 하니까 밀양 손씨가 가장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밀양 손씨가 또 아니었어요. 저 최근에 알았는데 평해 손씨, 뭐 해평 손씨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명절에 고향 가냐 이런 질문에 되게 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첫 회사 생활부터 되게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좀 저를 힘들게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립하고 나서 혼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네이버 지식인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숙사에 살면서도 기숙사 전기세를 어떻게 내야 될지, 그 월급에 어느 정도를 적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퇴직금이나 이런 거를 회사에서 말해주긴 하지만 정말 하나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움으로 많이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자립을 하고 나서 제가 교대 업무를 하면서 되게 급격하게 몸이 나빠지기도 했었지만 또 자립이라는 어떤 단어에서 주는 어떤 그런 무게감 때문에 너 자립을 잘 해야 되는데 혼자 잘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무게감 때문에 되게 스스로를 많이 괴롭히면서 되게 심한 무기력감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 빼고는 그냥 정말 하루 종일 잠만 자기도 하고 되게 많이 몸도 많이 아팠었던 그런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저를 보면은 제가 누구인지 몰라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 심리상담 센터에 가서 그냥 뜬금없이 제가 누구인지 몰라서 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뭔가 주문처럼 나를 알고 싶어 왔다 이렇게 되게 말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면 보육원에서는 늘 약간 정해진 규칙 속에서 그냥 나 없이 그냥 어떤 부품처럼 살다 보니까 자립하고 나와서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내가 혼자 해야 된다는 그 시간과 어떤 선택과 어떤 그런 폭들이 되게 주어졌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힘들어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없었다는 게 또 무거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생각해보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야기를 또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려면
내 보육원에 잘한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도 또 되게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조금 넘어갈게요. 좀 넘어가고. 네. 그래서 제가 또 막, 네, 좀 넘어가고, 여기 좀 넘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18 어른 캠페인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나중에 대학교 진학을 하면서, 이제 18 어른 캠페인이라는 것을 듣게 됐어요. 아까 얘기하셨을 때 18 어른이라는 걸 처음 듣는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그 18 어른 캠페인은 그 자립준비 청년 친구들이 만 18살에 이제 자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18 어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캠페인을 했었는데, 여기 있었던 이제 그 신선이라는 이제 저와 같은 자립준비 청년인 이 캠페이너가 먼저 이제 18 어른 캠페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저랑 이제 인터뷰 프로젝트로 이제 만나고 있었는데, 그때 되게 당당하게 본인이 살아온 삶을 내가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것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보고 그 신선 캠페이너가 너도 한번 18 어른 캠페이너로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 뭔가 동정의 이미지가 아니고 저렇게 당당하고 꽤 멋진 이미지면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8 어른 캠페이너로 이제 제가 하게 되었고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이제 자립준비 청년 이제 친구들도 이제 같이 18 어른 캠페이너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제가 18 어른 캠페이너로 또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제 안에 있던 어떤 그 분노랑 어떤 예민함이 있었었어요. 왜 보육원에 살았다는 이유로 왜 차별과 편견을 경험을 해야 되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부모님이 없는 것도 보육원에 사는 것도 내 선택이 아니었는데 왜 사람들은 왜 내가 보육원에 살았다는 이유로 왜 그런 말들을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만약 18 어른 캠페이너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캠페이너를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좀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어떤 이미지일까? 생각을 조금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고아 혹은 보육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도 하게 됐고,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저의 앞에 이야기를 좀 많이 풀어드렸지만, 평소에 조금 고아 혹은 보육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좀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 분들이 있는지. 네. 네.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네. 작년에 얘기를 하다가 저 지금 따로 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살고 있는데 네. 가족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족이 제일 좋아. 가족이 제일 소중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영아 근데 예영이랑 친구인데 가족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 몰랐다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넌 그 친구들한테 잘해야 돼. 가족은 그 개념을 처음 배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교육에서도 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정교육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진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선택해서 가진 않거든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고아 보육원에 대한 이미지들이 저도 모르게 좀 미디어에서 좀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마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중학교 때 막 꽃보다 남자 이런 것도 보고 뭐 내 딸 서영이 뭐 내 딸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었는데 TV를 볼 때마다 되게 저도 모르게 얼굴이 막 붉어지는 순간들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드라마에서 저와 되게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고아 캐릭터들이 너무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되게 꼴통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악역으로 너무 많이 나와서 그들이 뭔가 잘못을 할 때마다 저도 많이 얼굴이 붉어지고 저도 모르게 양육자들의 표정을 좀 많이 살펴봤던 것 같아요. 나를 키우는 엄마, 나를 키우는 보육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들은 괜찮은가? 라고 생각을 했었고 알게 모르게 좀 많이 부끄러움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요. TV를 보면서 저희가 또 이런 말도 했었어요. 야, 왜 맨날 고아가 왜 맨날 나오냐? 근데 그 친구가 야, 우리가 제일 만만하다. 우리 부모님이 없으니까 제일 만만하다. 또 어떤 친구는 야, 그래야지 시청률이 되게 높게 나온다. 이렇게 되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주고받은 것들이 또 많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양육자도 우리도 TV 속 고아 캐릭터에서 되게 많이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말을 안 듣거나 하면은 양육자분께서 저희한테 종종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야. 저희가 잘 되라고 했었던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말들을 했었고, 그것도 저희끼리도 뭐 나는 부모님이 있어. 그치만 너는 진짜 부모님이 없잖아. 너는 다리 밑에서 버려진 고아잖아. 라고 이게 서로에게 좀 상처 주는 말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또 서로에게 했었던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TV를 보면서 그때 어린 자영은 너희들은 안 그래. 이건 TV고 미디어에서 그냥 그렇게 그려지는 거고 우린 달라라는 말들을 누군가 해주길 바랬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디어 밖에서 제가 자립을 하면서도 수없이 이런 말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보육원에서 자란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제가 이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을 하거나 저희 등기부 등본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사장님이 자영 씨 오늘부터 같이 일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분들이 있었고, 어떤 친구는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갈등이 있었을 때 하여간 고아 새끼처럼 그런다니까 라는 말들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친구들도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들이 저는 되게 미디어에서 들리는 대사들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가정이 아닌 곳에서 자란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접 만나기보다는 이들을 미디어에서 보거나 어디 뭐 드라마에서 보거나 어떤 뭐 광고에서 보거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쓰여진 어떤 이미지로만 보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고아 이미지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동화책, 그리고 어떤 그런 교과서들, 그리고 NGO 단체에서나 많이 쓰는 어떤 그 빈곤 포르노 속의 모습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런 이미지들이 기인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차별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런 대사들, 정말 직접적으로 고아에 대해서 되게 좀 차별적인 어떤 말들에서 온다고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니핏이라고 이제 불편함을 모으는 그런 것과 함께 여러분들은 고아 이미지들을 어디서 많이 영향을 받나요? 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조사를 했었을 때 이게 조금 그 원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굵기가 굵으면 되게 연관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사람들도 매체, 그러니까 매체라고 하면 이제 드라마, 영화, 그리고 이야기에서 그런 이미지들이 좀 많이 본인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좀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매체와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성공은 또 되게 멀리 있거든요. 성공은 또 되게 멀리 있어서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대부분의 고아는 힘들거나 나쁘게 성장할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나 또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고아를 직접 본 기억은 내 기억상 없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보육원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놀래요. 왜냐면 이런 친구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아마 많을 수도 있다. 근데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종종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은 고아라고 생각하면 딱 이미지가 뭔가 마르고 몸에 이상이 있는 아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다. 그리고 실제로 대중매체가 보여지는 것이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라는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부터 쌓여왔던 불편함, 그리고 계속 자립 이후에 계속 겪어오는 차별과 편견의 경험, 그리고 고아 데이터를 좀 보면서 손자연 프로젝트를 약간 좀 미디어 인식 개선 프로젝트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4년간의 여정을 제가 좀 책으로 만들었고, 그 책을 아까 보셨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솔직히 그냥 제가 4년간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왔고 어떤 생각으로 좀 대중에게 목소리를 내왔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미디어는 고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찾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재단이랑 같이 고아 캐릭터들을 다 한 땀 한 땀 다 찾았어요.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고아 캐릭터들을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좀 많이 조사를 해보자 라고 해서 고아 캐릭터들을 좀 많이 찾았고, 그리고
고아 캐릭터 찾고 나서 좀 미디어 속의 고아의 공식을 좀 많이 찾을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고아라고 하면은 좀 결핍이 있고 이들에게는 좀 뒤틀린 욕심과 야망이 있어서 좀 범죄를 저지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미디어 속 고아의 공식을 좀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좀 고아 캐릭터를 찾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처음에 이게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를 다 봐야 됐고 그런 장면을 다 좀 뽑아내야 되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라고 치면은 그 캐릭터 중에 한두 명은 꼭 다 고아 설정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되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고아 캐릭터들이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또 역설적으로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아 캐릭터들을 더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아, 나의 잘못이 아니고 미디어에서 계속 그렇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았던 고아 캐릭터들을 경향신문이랑 같이 인터랙티브 기사로 좀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네, 나중에 또 찾아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고아 캐릭터들을 보면 저희가 6개 특성으로 조금 그룹화를 했을 때 되게 패턴화된 형식이 좀 나왔었어요. 부정적인 이미지면 악인과 악녀로 그려지거나 범죄나 비행을 굉장히 많이 저지르고 욕망과 치열한 삶으로 봤을 때 야망과 야심, 복수파로 굉장히 많이 그려지는데 이들의 특징은 약간 출생의 비밀 항상 나오는 병원에서 또 아이가 바뀐다든지 약간 뭐 대기업의 누구 딸과 아들이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서사적으로 그들의 어떤 환경을 좀 이용하는 것들이 조금 많았고요. 그리고 동정과 어떤 비현실적인 긍정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되게 악착 같은 캔디라든지 너무 막 아껴서 사는 어떤 그런 캐릭터들도 좀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네,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드라마를 보다가 또 가슴이 쿵했던 순간들 제가 아까서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정말 싹수가 없다 했더니 고아였냐 라는 그런 대사들 또 저희가 하나하나 모으면서 그렇게 좀 책 속에 좀 담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미디어 속에서 그려지는 고아 캐릭터들을 저희가 대중 그리고 미디어를 만드는 생산자와 제작자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너네가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드라마 속 장면을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들이 드라마 감독이나 작가가 돼서 우리가 이 장면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미디어 패러디 일러스트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미디어 패러디 일러스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속에서 그런 고아 캐릭터 장면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꿔보는 그런 일러스트인데 이게 자립준비 청년 친구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줬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그 봤었던 그 차별 장면 중에 이제 동백꽃필 무렵이라는 이제 드라마 속 한 장면인데 이제 좀 소풍을 가서 이제 애들이 좀 따로 도시락을 먹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이제 그 자립준비 청년 이제 당사자 친구가 이렇게 좀 내가 만약 드라마 작가라면 아이들과 같이 조금 같이 소풍에 가서 도시락을 먹는 장면으로 바꿀 것 같다라고 이제 했었던 그런 패러디의 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드라마 속 또 한 장면인데 여기서 막 그 아이들끼리 서로 고아래요 이렇게 되게 노골적으로 놀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되게 많은 친구들이 패러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친구는 이 드라마를 보고 되게 화가 났었다. 왜 선생님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 패러디를 했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고 또 한 이제 그 펜트하우스 되게 인기가 많았던 펜트하우스의 한 장면인데 약간 좀 근본도 없는 이제 그 고아라고 하면서 약간 조금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하는 장면인데 그 한 자립준비 청년 친구가 나는 근본 없는 아이가 아니다. 나는 가능성이 큰 뿌리 깊은 나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패러디를 해보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4년 동안 그렇게 미디어 속에서 조금
보여지는 고아 캐릭터들의 모습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되게 많은 목소리를 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좀 드라마 속 고아 캐릭터들이 좀 그냥 보통의 청춘으로 그려지거나 실질적으로 정말 당사자들도 봤을 때도 공감 가는 그런 캐릭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뭐 되게 유명한 스타트업, 드라마 스타트업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그 주인공이 이제 자립준비 청년으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나오기도 했고 또 되게 당당하게 나 맞아 지금은 자립준비 청년으로 바뀌었지만 나 맞아 보호종료 아동이야 라고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도 조금씩 나오기도 시작을 해서 저희가 그런 캐릭터들을 보고 우리에게 이런 캐릭터들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여전히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는 캐릭터들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또 당사자랑 대중과 함께 이렇게 좋은 캐릭터들에게 우리가 직접 시상을 해주자. 약간 그런 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함께 또 설문조사를 조금 받았었어요. 시상식을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1등 누가 나왔어요? 1등은 좀 그 상마다 좀 달랐는데 이제 18 어른상 18 어른의 어떤 주체적인 캐릭터를 잘 보여준 18 어른상 그리고 그 18 어른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던 따뜻한 상 그리고 뭐 차별 없게 그려진 뭐 우리들의 블루스 차별 없상 그리고 나의 아저씨의 좋은 어른상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 10몇 개 드라마를 이제 저희가 구글 그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돌려서 이제 좀 대중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가장 많은 드라마를 받았었던 그 4가지 픽을 저희가 또 이렇게 시상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도 또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상식을 하면서 좀 설문조사도 같이 했었어요. 대중들에게. 미디어가 우리 삶과 조금 어떻게 연계되어 있을지 조금 저희가 물어봐가지고 실제로 첫 번째 질문이 드라마 속 고아 캐릭터가 나의 삶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라고 하는 그 50%가 넘는 그 수치가 맞다, 우리 고아 캐릭터가 조금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도 당사자인 친구들도 보육원에 살았다는 걸 숨겨했던 이유가 좀 나도 미디어에서 좀 많이 비롯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나 스스로 또 계속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횟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또 있었어요. 또 고아 캐릭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라고 물었을 때 대중들도 그리고 당사자들도 동정의 이미지가 조금 많이 제일 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또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장면 어떤 차별 장면을 보고 실질적으로 나랑 너무 유사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다라고 했었던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교실에서 물건이 사라졌는데 선생님이 좀 자기를 따로 불러서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없니?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육원에 자라서 조금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항상 이제 그 학급에서 물건이 없어지거나 할 때 자기가 훔치지 않아도 그런 사건이 있어도 늘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었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디어 속 고아 캐릭터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이유는 무엇일지라고 물어봤을 때 자극적인 스토리가 필요해서 라는 게 50%였었고요. 또 높은 비율로 당사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라는 조금 비율이 또 높았었어요. 그래서 얘기했었던 친구들은 미디어 제작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극적인 스토리를 위해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쓰기보다는 조금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어떤 캐릭터로 그려지면 좋을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립준비 청년들이 그냥 살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좀 편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줬고요. 고아 설정을 조금 사용하긴 하되 그거를 아예 사용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하되 그냥 그거를 서사적인 어떤 걸로만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거기서 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성장하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로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당사자로서
뭔가 아예 고아 캐릭터를 쓰지 마요 라는 어떤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캐릭터를 사용하기는 하되 그냥 되게 보통의 청춘처럼 그냥 우리도 같은 청년처럼 연애를 하기도 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처럼 좀 많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대중에게도 또 미디어 생산자들에게도 또 많이 전달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또 같이 좀 참여해준 친구들에게 인터뷰를 좀 실질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건 조금 넘어갈게요. 제가 그때 물어봤었던 질문이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했었던 이유가 미디어에서는 항상 우리가 너무 정형적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친구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지. 왜냐면 미디어에서 현실에 우리가 좀 괴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나는 또 현실적이지만 도전적이고 도전하거나 또 무슨 상황이 닥치는 걸 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난 되게 적응력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고 난 또 되게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야 라는 친구가 있었고 또 나는 되게 복잡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복잡한 사람이다 라는 그렇게 얘기해준 친구의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미디어에서는 항상 되게 단순하게 그려지거든요. 악인과 악녀. 근데 또 당사자들은 나는 되게 복잡한 사람이야. 난 되게 자립준비 청년으로서 도움을 받는 건 좋긴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내가 또 도움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또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 때문에 저 말들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저 되게 이 친구처럼 되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봐도 상관이 없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 내가 교육적 전공이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나부터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해준 친구도 있었고 좀 많은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친구들이 또 자립준비 청년 캐릭터들에게 이런 응원과 위로의 말을 또 전하기도 했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좀 제가 좀 제가 살아온 얘기도 하고 4년간 프로젝트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야 될 18어른 존재에 대한 것들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여전히 좀 친구들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되게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그 끝에 해결해야 될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편견과 어떤 시선들이 끝끝내 해결되지 않으면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다 해도 그거를 받지 않고 숨어버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보는 대중으로서 또 사회 일원으로서 계속 옆에 있는 18어른의 존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들어봤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더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우리 사회의 좋은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횡설수설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